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격차가 10년 전에는 약 2배 수준이었지만 7배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경제 규모 격차는 10년 새 6배에서 5배 정도로 다소 좁혀졌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GDP는 1조 3,043억 달러로 중국 GDP의 14.2% 수준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들의 지난해 현금 배당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691개사 중 현금 배당을 실시한 440개사를 조사한 결과 현금 배당액이 1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배당 성향은 21.09%로 전년보다 3.9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만 평균 시가 배당률은 1.82%로 같은 기간 0.2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탈세 제보 포상금을 올리고서 제보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의 절반 가까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폐기되고 있으며 세무조사로 이어져 추징까지 하더라도 무조건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된 뒤 접수된 제보 건수는 18,770건으로 2012년보다 69.3%나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4월은 끝나가는데 지난 금요일 큰 폭으로 하락한 코스피 지수는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는 나흘째 하락세 이어가면서 197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56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핫텐입니다.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닥 팁을 잡아드리는 두 멘토와 함께 바닥 팁 확인하시면서 오늘 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핫텐의 첫 번째 코너죠. 올라FN 이몽민 대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전망과 IT 선호주 한꺼번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라FN 이몽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난 금요일 외국인이 선물 9,000개 넘게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1970선까지 빠지고선 오늘도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먼저 시장 키워드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금요일 갑자기 이제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쳤는데요. 대량금이었는데 제가 봐서는 2,000 이상 안 끌고 가겠다는 의지 표현 아니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전차군다는 말을 이제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도를 높게 두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IT는 잘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IT 업종이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조조정 관련주, 그다음에 코스닥은 너무 정책주 위주로 난립돼 있다. 특히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래서 중소형적 코스닥은 기대를 낮춰야 될 국면이 도래된 거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고 이제 추천드린다면은 저희가 온라인에서 독수리 오영재라고 이름도 붙였지만은 삼성전자 관련 핵심 IT 장비라든지 부품주, 그다음에 시장 흐름과 무관한 아세아 시멘트처럼 그런 저 PBR주 그런 종목 중심으로 그 폭을 좁혀야 그렇게 그런 투자 전략이 5월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전부터 2000선 회복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이몽빈 대표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는 부진했지만 IT 업체들은 그래도 선전을 했습니다. 이제 실적과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IT 업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잖아요. 좋았죠. 근데 제가 봐서는 저는 아마 지금 대형 IT 업체들의 실적이 발표가 10개 중에서 한 8개는 끝났고요. 네. 근데 이제 대략 보면은 일단은 역시 국내 IT 업체들이 하드웨어 경쟁력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코스피 내 타 업종 대비 선전했다. 그다음에 시장 기대치를 저버리진 않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1월 초부터 삼성전자부터 위시해서 마경이라든지 IT 업체들이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을 했고, 또 하나는 애플이 2월 초에 어떤 발표했냐면은 아이폰이 5천만 대 팔리던
아이폰이 3,700만 대밖에 안 팔린다. 네. 해놓고 발표는 전작 저번 주에 4,400만 대 팔렸다 했거든요. 이거는 애플이가 똑같은 IR 전략, 그러니까 기대치를 엄청 낮춰준 다음에 홀수 분기이기 때문에 살짝 부합하는 실적, 이런 것들이 아마 IR 전략도 주요했다, 이렇게 저는 총평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 오늘도 아마 강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애플이 또 숙제를 준 것 같아요. 삼성전자한테. 자기들은 700만 주 자사주 매입한다. 결국 뭐냐면 삼성에도 현금이 쌓이니까 주주 친화 정책을 똑같이 비교를 할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애플과 특허와 싸움이지만은 또 애플과 삼성전자는 특허와 특허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마켓시의 싸움도 있고, 또 하나는 누가 더 주 친화적으로 하냐. 이걸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기대하는 기대하는 것이 지금 삼성 주가를 지금 그렇다 보고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2,000을 안착하려면은 네. 삼성전자가 주 친화적 정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자동차 업종이 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이렇게 전개된 상황 보면은 2009년, 10년, 11년 때와는 좀 온도차가 크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도 이제 애플에 대한 압박을 특허뿐만 아니라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압박도 같이 함께 받게 되는데, 역시 여기에는 자동차주의 힘이 보태져야지 코스피 지수가 2,000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2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IT 세부 업종별 시황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이 가장 잘 될 것 같고요. 이제 셀수가 있는데, 출하하고 실제로 판매되는 것 양하고 이제 그 차이인데, 네. 지금 예상치 대비 한 10% 이상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선전은 기대할 만하다. 근데 삼성전자, 특히 LG전자의 마켓시어가 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G전자가 지금 5% 3위 수준인데, 네. 이게 7%, 많게는 한 10%까지 진격을 했으면 저는 LG전자 주가가 탄력받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매물 가격은 이번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저는 재하락할 거 보여주고 있고, 단지 이제 단가락을 원가 절감이나 이제 물량 증가로 커버할 거다. 그래서 2분 실적, 분기 실적 메모리 업체들은 호전이 우상향 될 거다 보고 있고요. 아마 LCD가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했고 단가만 유지돼도 원가는 절감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실적은 2분기 때 꽤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LED는 풍성하지만 저는 먹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OLED는 삼성전자 투자 관건인데 아마 투자가 아마 1조 원 이상 투자가 확대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ED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5월에 시작됩니다. 종목별로 한번 이슈를 확인해보고 또 투자 전략도 한번 챙겨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모미 대표님이 예상하는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 지난 시간에 목표가 4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었잖아요. 오늘 장에서 한 1.8% 정도 하락하면서 4만 원 선이 깨지는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먼저 삼성전자 네. 말씀드리면은 3분기 말 4분기 초까지 저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고점대를 한 155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5월달 투자 전략에서는 저점을 130만 원대, 135만 원 이상, 고점을 145만 원 그렇게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분기별 실적이 2분기 때는 그렇게 실적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3분기 때 좀 늘었다가 아마 정점을 맞을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은 경쟁력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근데 저는 SK하이닉스는 저점을 38,000원, 고점을 43,000원대 정도. 그렇게 5월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5월에 주가 밴드를 예상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퍼와 또 ROE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둘 다 PER 봤을 때는 싸죠. 다 8배 수준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PBR이 지금 1.2배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주가인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이제 PBR 1.7배입니다. 근데 1.7배인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과거에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과거 평균 대비인데 저는 업종이 변했으니까 네. 거기에 달리줘야 되는데 저는 1.7배에서 2.2배까지 주는 애널리스트라 저는 거기까지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메모리 업황이 성장한다. 저는 제가 봐도 성장감은 못 느끼거든요. 그러면 1.9배에서 2.0배 정도 줘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면 됐고.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애널리스트 평가 그 어떤 기준이 내년도에 계속 하락한다는 겁니다. ROE 수준이. 여기는 좀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158만 원에서 119만까지 내려왔는데 네. 저는 3년의 조정 기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도 그런 국면 속에
됐다고 보이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는 낸드 플래시 쪽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메모리 희사가 아니라 D램이 희사화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은 네. 하이닉스의 밸류 전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가 거의 같거든요. 시장 파이는 규모는. 그런데 그 하이닉스는 D램에서만 선전하고 있고 이쪽 낸드 플래시는 현격하게 삼성전자한테 열의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성장은 지금 낸드 플래시 뛰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과거처럼 똑같게 줘주고 뭐 높여주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딘 SK 하이닉스 그 전에 말씀하신 목표가 45,000원 그대로 유지해야 될까요? 저는 거기까지는 충분히 봅니다. 왜냐하면 2분기 지나서 3분기 정도 되면은 실적이 탄력있게 증가되는데 아마 그게 고점일 것 가능한데 그 기대치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마 갤럭시 X 올해 5 나왔으니까 이제 6 시리즈 나오면은 AP 그러니까 그 D램으로 스마트폰 말하면 이제 CPU 같은 건데 그게 이제 32비트에서 64비트로 갑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모바일 D램 쪽의 수요가 엄청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D램 가격이 모바일 D램에 빠졌다가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 지금 가격으로 가면은 탑재를 못 하죠. 근데 64비트로 가면은 D램의 채용량이 메모리 채용량이 더블 이상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럼 원가가 더블로 증가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낮춘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때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내년도 하반기 때는 아마 그때 가서는 아마 SK하이닉스가 내년도 좋아지고 그러면 그때가 아마도 재평가 받는다. 지금은 좀 빠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2분기와 3분기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45,000원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 쪽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 속에 7만 원 선을 회복한 다음엔 최근에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와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러브콜에 LG 디스플레이가 큰 기대감이 큰데요. 2분기 전망 어떻습니까? 이 두 종목이요.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은 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은 근데 왜 좋냐면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가 450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발표는 900억인데 매출액이 2조 6천억 나는 매출 규모가 400억 발표했는데 뭐 예상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900억인데 그 애널리스트들이 뭐 그걸 LG 디스플레이 뭐 서프라이징다는데 저는 한마디로 콧방 끼고 싶습니다. 400억에서 900억 나는데 매출이 그 2조 6천억 이사가 그걸 가지고 근데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SK하이닉스가 분기당 영업이익이 1조 원대인데 LG 디스플레이는 보면은 적어도 5천억대 가야 되거든요. 근데 5천억은 저는 2분기 때 안 될 것 같고 5천억 넘은 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는 그 LG전자도 저는 실적은 미미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주가상 말씀드리면은 밸류에서는 좀 목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ROE 수준도 뭐 현재 개선도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PBR상 봤으는 1.0배인데 이걸 개선하려면은 저는 LG전자는 스마트폰 마켓쉐어가 적어도 7.5% 가면은 밸류에이션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그전에는 봤으는 주가상 65,000원에서 저점을 고점을 72,000원 저는 그 사이로 제시드리고 싶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저점을 26,000원 그 다음에 고점을 3만대 초반 근데 두 업체 주가가 거의 지금 80% 수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관 투자가도 아리까리한 수준 아니냐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포인트는 그 이상을 올라가려면은 LG전자는 스마트폰에서 마켓쉐어가 적어도 지금 3등인데 3등에서 그러면 다른 4등하고 격차를 넓혀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 7%대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이 5천억 이상을 확실히 해줘야 이 밸류전 제가 말씀드린 고점으로 가는 거 아니냐 판단합니다. LG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마켓쉐어가 7.5% 이상은 가야지 LG전자의 주가가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다는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삼성 SDA 실적이 참 부진했어요. 또 부품업체로 뚜렷한 실적 개선이 없었던 삼성전기, 그래도 실적은 선망했던 이런 두 종목을 볼 수 있었어요. 조금 삼성 테크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삼성그룹의 IT 전략은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를 위해서 서비스해라가 단연간 지금 진행되어 와 있고, 그것은 삼성전자 디지털 컨버전스 융합인데, IT 제품만 융합이 아니라, 결국은 삼성전자 위시로 다 밑으로 카테고리 라이즈를 한 거죠.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는 일인데,
너무 지친 것 같아요, 기술사들이. 저는 이차전지라든지 전기체련 쪽에서 이익을 낼 수 없는 전 구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모직과의 합병, 시너지, 단기적으로 저는 없다. 중주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S의 실적 개선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삼성전기, 저는 이 회사보는 원펀치가 없다. 한마디로. 어떤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제품, 핵심 경쟁력이 뭐냐, 저는 스스로 의문스럽다. 밸류차상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은 두 회사 주가가 저는 그렇게 큰 움직일 만한 캐탈리스트, 모멘텀이 부족한 거 아니냐, 단기, 중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삼성전기는 7만원 전후, 삼성 SN은 15만원 전후 10% 등락. 저는 그렇게 투자 의견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에 부진한 삼성 SDI 단기적인 제일모직과의 합병 단기 호재는 없을 것이다. 한 중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삼성그룹 내 IT 업종 중에서 삼성테크인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미운오리에서 백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최근 외국인의 매수가 몰리고 있어요. 삼성테크인은 뭐 여기저기 다 때렸죠. 네. 그 카메라도 때렸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삼성테크인 주가 오르는 포인트는 그 반도체 장비 업종에서 그 삼성전자에 납품 가능성이 높은 것 때문에 이제 장비 그에 대한 믿음이 그때 올라갔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믿음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삼성테크는 분기별 실적은 뭐 저점인데 네. 미미한 우상향 아니냐 분기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정밀학은 저는 삼성전기처럼 볼만한 것이 과연 있겠느냐 소재 쪽에 저는 그래요. 삼성전기나 삼성 SDI, 뭐 삼성테크인, 삼성정밀학 4개 다 합쳐도 무방하다. 저는 뭐 삼성전자를 서비스하는데 뭐 안 합친다고 무슨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테크인은 저는 저점을 55,000원, 고점을 65,000원으로 보고 싶고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PBR이 22배, PBR이 1.7배. 제가 봐 너무 지금 주가 고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저점을 55,000원, 고점을 65,000원. 삼성정밀학은 저점을 더 낮춰서 38,000원, 고점을 5만원에서 그 정도 투자자를 제시했는데 두 종목 다 공통점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반면에 실적의 분기별 우상향은 너무 그 각도가 낮은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미운 오리에서 백조다. 제가 봐서는 미운 오리일 뿐이다. 네, 삼성정밀화학, 삼성전기처럼 강력한 한방이 없다는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삼성테크인도 분기별로 미미한 우상향 실적을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올라FN 이문빈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서울 지역은요, 비도 좀 내리고 오늘도 좀 우중충충한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지수는요, 금요일날 아주 많이 우울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한 2포인트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난주 주말에 이번 주말 동안 좀 우울했던 기분이 조금은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튼요, 오늘 시간은요, 이슈 시간은 역시 월요일이니까요, 이번 한 주 주간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지난주에 계속 2000포인트 안착에 실패하면서 금요일 날 과장창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미국 증시 보니까 또 마이너스로 끝났지. 그래서 주말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전일 우리 일요일 날 강남에서 샘플러스에서 우리 무료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오신 분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해 드렸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만 확실히 인지를 하면 두려울 게 없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수가 시장이 흔들려도요. 어떠한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시장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해를 못하고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또 주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2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만 확인하면 이게 앞으로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다 또는 더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요 2000포인트 근방에 올라간 이번 4월 초 그죠? 4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도하고 있었던 집단이 있었죠. 누가 매도했습니까? 투신과 개인이다. 앞으로요, 제가 늘 말씀해 드리지만, 기관이라는 표현은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내에서 금융투자업, 즉 증권사와 연기금, 투신은요,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걸 한때 묶어가서 기관이라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투신은 누구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냐면, 개인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투신은요, 결국 개인들이 돈을 많이 갖다 넣어주면 돈이 풍부하니까 살 수밖에 없고 개인들이 돈 달라 해서 빼가버리면 투신은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투신은요, 어찌 보면 한 몸이에요. 투신과 개인은 같이 샀다가 같이 팔고 이런 상황입니다. 투신이 환매가 나오는 2000포인트 이번에 또 박스권 아니겠냐라는 심리적으로 개인과 투신이 계속 매도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까지예요. 환매 때문에 매도를 한다.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런데요, 여기 안에는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 실체가 뭐냐면 바로 롱숏 펀드입니다. 롱숏 펀드. 올해 들어서만 롱숏 펀드의 설정액이 1조 한 7, 8천억 정도 늘어났고 현재 한 5조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롱숏 펀드라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 종목은 팔고 한 종목은 사고, 한 종목은 저평가된 것은 사되, 한 종목 고평가된 것은 공매도를 한다 그랬죠. 두 개의 포지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거거든요. 장이 신나게 가버리면 산 거에서는 수익이 나지만 공매도 친 거에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나요. 즉, 이 롱숏 펀드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장이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롱숏 펀드의 수익률의 최악입니다. 그러면 지수는 막 올라가는데 롱숏 펀드는 매일같이 해지형이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벌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사고 기아차 사고 두 개 다 샀으면 시장이 올라가면 확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날 건데 현대차는 팔고 현대차는 공매도 쳐버리고 기아차는 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대차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현대차 공매도 친 거에서 마이너스가 나버렸죠. 그러니까 롱숏 펀드가 제일 두려운 거는요, 시장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롱숏 펀드가 제일 기분 좋은 거는 제자리에서 놀거나 장이 확 떨어졌을 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 다른 펀드 대비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롱숏 펀드는 절대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보세요. 돈이란 돈은 다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롱숏 펀드로 들어왔죠. 롱숏 펀드는 그 구조상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2000포인트 올라가면 무조건 공매도와 저가 매수가 같이 병행이 되는 거죠. 펀드 환매와 개인 매도, 그리고 롱숏 펀드가 계속 지수를 계속 2000포인트에 안착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롱숏 펀드 때문에 우리 지수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롱숏 펀드보다 더 인기 있는 인덱스 펀드가 있다면 인덱스를 쫓아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인덱스 펀드라는 게 지수 따라 올라가는 건데, 그럼 인덱스 펀드에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장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인덱스 펀드가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 일반 대중이 지수가 간다고 생각하려면 언제요? 신문에, 뉴스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도 올라간다. 2000포인트 돌파, 2020포인트, 30포인트, 50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요. 2100포인트 정도까지 가면 인덱스의 자금이 굉장히 몰리기 때문에 그때는 롱숏을 이겨내는 인덱스가 나올 것입니다. 여튼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2000포인트에서 투신 왜 이렇게 많이 매도했느냐는 실질적으로 롱숏 펀드의 힘이 더욱더 강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지난주 금요일 날 6,000계약 이상의 와장창 매도를 쳤거든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런 말씀해드렸죠. 현물과 매수 규모의 차이가 1조 원 정도의 갭이 있다. 현물을 1조 정도 더 살 수 있는 갭이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투신권과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치는 데다가 롱숏 펀드들이 계속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었죠. 이 타이밍을 무엇을 노리냐면 선물을 빵 때리면서 지수를 딱 떨어뜨리고 여기에서 뭘 하느냐 1조의 자금들 투입해가서 매수를 할 거라는 거죠. 전략적인 투기성인 거래가 이게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무려 6,000계약 이상의 엄청난 매도가 선물에서 나왔다. 현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물에서 나왔다. 근데 삼성전자는 별로 안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만 쫙 죽어버리는. 왜? 나머지 종목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상 삼성전자 따라갈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150만 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 빼놓고는 갈 수가 없는 밸류에이션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선물을 가지고 두들겼다? 결국은 다시 사기 위해서. 그럼 왜 얘들은 살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요. 글로벌 자금이 전부 다 이머징 마켓으로 쏠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되고 있는 4개의 펀드, GEM 펀드, 인터내셔널, 아시아, 패시픽 전부 다 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데 주식을 안 살 수가 없죠. 또 하나, 환차익 부분이 있네요. 오늘도 지금 어때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050원 이하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 향후 900원까지 갈 것이라고 전부 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죠.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은요 궁극적으로 안 살 수가 없어요. 이래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러면 보세요. 과거 우리나라의 지수를 보면 외국인이 살 때 우리나라 지수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외국인의 풍부한 자금과 매수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1900이 깨지니 마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저는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얼마까지 떨어진다. 이런 거는 제발 좀 의미를 두시지 마시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데 왜 그렇게 쪽집게처럼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세요? 근본 틀을 보고 가는 거 꼭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한 주간 코스피는 어떻게 전망이 되냐면요. 첫 번째, 삼성전자 이번 주에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를 뺄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 또한. 그래서 삼성전자의 견조한 지수 방어로 이번 지수는요, 이번 주는 다시 강세로 전환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데요.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한 7부 능선 쪽으로 흘러갔죠. 이 실적 시즌, 이번 실적 시즌은 의미가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한 건 아무도 없어요. 무엇이냐면, 어닝 쇼크가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전부 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예측치 수준에 근접하게 나오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간에 안 좋을 것이라고 엄청나게 낮춤으로써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 예상치를 맞췄어요. 이러면, 이제 긍정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그들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 뭐냐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은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닌 종목들은 가만히 있고요. 이미 불확실성이 제거된 종목 위주로 전부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안 좋게 나왔다. 괜찮아요. 왜 괜찮느냐? 이미 안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주가가 대부분 떨어져 있거든.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타이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최고의 탑픽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조선업종입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이번 주에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왜냐면 부실의 규모들을 전부 다 숫자로 넣어버렸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조 정도 나온다, 1조 정도 부실이 있다 이렇게 살살 연막을 뿌려놓고 막상 5천억을 딱 까버렸죠.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가는 이미 1조 될 것이다. 급락을 맞았는데 5천억이거든.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 주 탑픽 업종은 조선입니다. 이번 주 강세는 조선업종이 가장 강한 강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요, 제가 서울반도체나 이 셀트리온 이들 종목들 아직 모멘텀 굉장히 부족합니다. LED 좋다고 막 말하지만 여러분들 서울반도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한번 봐보세요. 2011년의 고점에 영업이익 반토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가 비싼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다. 두 번째, 기관들까지 지난주에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몇백억씩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럼 코스닥이 제가 지난주 주간 전망에 이런 말씀해 드렸잖아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같이 사서 당겼는데 외국인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기관만 팔면 이 게임은 끝나는 게임이라고. 근데 기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지 않는 종목들은 이익을 내더라도 작년 4분기, 3분기와 평행한 수준이 나오는 종목들은요, 과감히 매도하세요. 과감히 이익 실현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대형주 밸류에이션 낮은 실적이 발표된 종목들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좋은 수익이 나오기를 기대할 것이고요. 오후 2시에 여러분들 특징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상클럽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조금 더 소개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문자 통해서 종목명만 보내주신다면 두 분께서 바닥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바닥 팁부터 확인해 보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바닥 팁은요, 김선윤 멘토님, 쇼핑 준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기술적인 반등, 여전히 개별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동안 확보했던 현금으로 이제 쇼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계속 2주째 말씀드렸던, 현금 확보, 관심 부담 감망 얘기, 서서히 이제, 제 말씀대로 하셨던 분들은, 쇼핑 준비 하셔야 됩니다. 종목을 살 때가 온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지수의 흐름은 그래도 좀 많이 밀린 다음에 반등을 주지만, 오후장까지 좀 체크가 필요하고, 내일장까지도 좀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우리 저희 이상로 멘토님께서 말씀 주시는 뭐 개별주 장세가 연출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곧 매수할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제가 쇼핑을 준비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개별주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아닙니다. 아니고요. 일단은 뭐 제가 꾸준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어차피 시장은 가는데 그중에서 가는 종목군들은 항상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몇 가지 종목군들이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군들이 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시장 자체의 지수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군들이 가는 시장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조심하게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가지고 가는 종목군들은 오늘도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지수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차트를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꾸준히 이익 실현을 못하고 난 다음에 지수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하단에서 꾸준히 모아갔던 세력은 바로 외국인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크게 빠진다면
과연 손해를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개인도 물론 지금 손실 중이겠지만 가장 큰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아무리 해지성으로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수가 계속적으로 무너진다면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것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게 뭡니까? 내려가는 이평선에 대해서 지지 자체는 상당히 급하게 나오면서 급등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항상 패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이 패턴 자체가 지금 완성되는 패턴이었고,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뭐 여기서 크게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자체는 그렇게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되고요. 대신에 또 대형주 바닥에 있는 건 오르겠거니 이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가는 종목군들이 좀 더 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 다시 한번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여전히 좀 긍정적인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또 두 분의 바닥팀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네이버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첫 번째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일 멘토님은 긍정적인 말씀해 주십니다. 모아보자는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상반된 말씀해 주시네요. 네이버 잘 가던 네이버였어요.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네이버 그냥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뭐 100만원 갈 주식인데 뭐 이렇게 뭐 고민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180만원, 2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얘기가 지금. 왜 그렇죠? 이제 그 라인 IPO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네이버.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말씀드려볼게요. 삼성 SDI, 뭐, 두산 인프라코어, 네이버,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냥 신경 끄시고 모으면 됩니다. 네, 연말까지 가져가 되는 종목들이에요. 연말까지 가져도 되는 게 올해 실적 꾸준하게 늘어나고 모멘텀들이 넘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빠졌을 때 뭐 걱정보다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래서 그냥 떨어지건 말던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제 갈 길 가련다. 월급 비중에 20% 베팅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르던 말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것 좀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아보자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김선희 멘토님은 좀 멀리 봤을 때 괜찮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그래도 좀 바닥을 더 잡아보자 이런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을 지났거든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이었죠. 그때 73만 원대를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게요. 2차적인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을 그리는 형국이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벌써 바닥에 대한 지지 권역이 3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는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매수 심리 자체는 조금은 불안하다는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태겠죠. 거기에 지금 나스닥 기술주들이 급락을 또다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곤두박질 치는 모습, 그리고 애플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네이버가 아무리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남아있을지언정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지지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가격적인 부분 73만 원이나 70만 원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단 부분 자체 이 70만 원대 밴드 지금 71만 원 밴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밴드에서 지지가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익하게 수익률에 도움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아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이상로 멘토는 여기에 조금 더 바닥을 챙겨가 보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한번 두 분의 바닥 팁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해도 될까요? 7442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이번엔 긍정적입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적금처럼 쌓아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시간을 길게 두고 장기 투자해보자 이런 말씀해 주시네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적금처럼 모아보자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그만큼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언제 좀 14,000원대도 괜찮다 말씀드렸고, 지금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5% 빠졌다고 신경 쓸 종목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먼저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 굉장히 퍼펙트한 구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을 주는 게 참 이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 말고도 그 전부터 제가 좋다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밥캣, 미국계 자회사 부분의 실적 개선성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가요, 여타 두산그룹 중에 실적이 제일 양호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조정복 거치는 반등을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흐름 자체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로 항상 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말씀드려요. 변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 포인트 잡히지 않나요? 요 정도 포인트가. 그쵸? 자, 여기 윗꼬리 보이시죠? 그쵸? 여기 슈팅한 오버, 약간 좀 올라갔던 부분이지만, 이게 고점 포인트라고. 이게 바닥이고요. 고점 포인트 잡힙니다. 그러면 다음 구간 14,500원 라인,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뚫고 올라가서 또 한번 이런 식의 그림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대신 짧게 볼 게 아닙니다. 계속 가져가십시오. 사도 되고요. 들고 계신 분 가져가시고, 추가하면서도 가능한 구간 걱정 마시고 조금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호 멘토님, 두산인프라코 오늘 장에서 2%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을 좀 더 길게 보자고요. 네, 두산인프라코는 좀 시간을 길게 가지고 12,000원 밴드까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두산그룹의 특징적인 부분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작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OPM이라고 하는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없는 종목이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고 대신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지수적인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월봉상의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저항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겠죠. 저항 구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지금 그런 매집이라고 본다면 연기금의 매수세 그리고 은행권의 매수세는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수세는 돌아서지 않았고 기관의 움직임이 돌아서지 않았다거든요. 그러면 매수적인 포인트를 봤을 때 지금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세를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만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지고 롱런하는 자세로 이 종목군은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 긍정적인 바닥팁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삼성중공업 매수도 될까요? 6285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볼게요. 이번엔 엇갈립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3% 공략주 예전에 코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김선희 멘토님, 삼성중공업 3% 공략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많이 못 먹는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좀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매수는 가능한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저가 수주에 대한 부실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1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부실이.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 자체가요. 한 9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 소멸이 됩니다. 그럼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죠. 최소한 3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올해 실적도 역시나 좋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으로 좀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21선 바로 아래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최소한 3에서 5% 정도까지는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3% 공략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 당장의 흐름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으로 3% 공략하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한번 빠져나오시고요. 좀 더 자리 잡고서 그 흐름이 아예 바뀌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보시면 완벽하게 내려가는 그림인데 이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런 흐름이 바뀌는 종목이 있죠. 최소한 이런 그림은 나와줘야 돼.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림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림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기 전까지는요. 접근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3% 공략주라는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OX는 엇갈렸지만 맥락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세력이 얼마만큼 빨리 물량을 모아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을 보시는 분들, 이런 장기적으로, 무작정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포인트지만, 우리가 기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군을 바라본다면 상당히 안 좋은 포지션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준 가격 자체는요, 이 가격대고요. 자, 29,000원대가 바로 기준 가격입니다. 그 가격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가격대냐면, 지금까지 매집에 꾸준히 들어왔던 가격권이 바로 이 29,000원 밴드고 거기에 대해서 무너지면서 지금은 거래량이 한 번쯤 이탈이 크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량이 벌써 손바뀜 물량으로 바뀌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아무리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 가격권 29,500원 밴드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밖에 없다. 그만큼 물량 자체를 모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이고 만약 이 종목군이 정말로
오랫동안 잘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빼면서 물량을 더욱더 모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래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2%가 오른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매도 구간 안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집에 대한 국면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관망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삼성중공업 당장은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385번님께서 현대차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이번엔 긍정적이시네요. 김선희 멘토님은 기아차도 괜찮다는 더불어 코멘트도 달아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중국에서의 활약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현대차, 기아차 괜찮다고요? 네, 그걸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에 판 자동차가 150만 대입니다. 네. 중국 몇 대일까요, 작년에? 1000만 대. 1000만 되지 대? 않을까요? 2000만 대를 팔았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굉장하네요. 네,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모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왜 중국으로 모이는지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 왜 자기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요, 글로벌 자동차, 현대기아차 합쳤을 경우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역시나 현대나 기아차 내놓은 신차 효과를 본다면요, 충분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죠. 주가도 많이 빠졌죠. 최근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이제 워낙 강세의 영향을 받았지만 즉 엔화 강세도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정은 받았지만 충분하게 그 조정은 끝났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를 제가 더 강조드리는데 기아차 영업이익률 자체가 5%대에서 6%대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1분기인데 2분기 때는 더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현재 이런 큰 조정, 특히나 현대차도 괜찮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 큰 조정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이제 그림 라인에 거의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란 말이죠. 거의 완전 바닥에 거의 끝자락에 맞아 떨어지는 라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등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반등을 가지고 온다면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아차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대차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아차가 조금 더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기아차가 어떨까라고 제가 좀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상호 멘토님의 코멘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현대차나 아니면 도요타 모든 기업들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중국에서의 얼마만큼의 성장률을 이룩할 것인가, 중국에서의 점유율을 얼마만큼 뺐을 것인가, 그겁니다. 그러면 현재 현대차가 좀 더 이득권이 되는 모습은 자,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의 완벽한 승입니다. 압승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시아권 바로 중국 시장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국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은 중형차 시장이라도 소나타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 시리즈가 좀 더 중국 시장에서의 활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착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현대차의 이 분위기 자체는 아무리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지금은 환율 하락에 대한 악재성은 이미 반영이 되는 구간이었고 현재부터는 좀 더 중국에서의 판매량 자체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인데요. 지금 23만 원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가격대도 상당히 무방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빠지기는 힘든 자리다.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반등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사셔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의 긍정적인 바닥 팁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금바닥주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삼천리 자전거를, 이상로 멘토님은 오늘 금바닥주 말씀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포트폴리오 확인해볼까요? 김선윤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확 다이어트가 됐습니다. 21일 편입했던 제일기획이 현재 5%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호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전산업과 또 GS는 현재 손실 구간인데요. 동서 정도가 수익률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실게요. 파라다이스 21일에 편입했던 종목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효성은 2.5% 손실 구간입니다. 두 분의 총 누적 수익률 확인해볼까요? 김선윤 멘토님이 44.96%, 이상호 멘토님은 40.5%입니다. 두 분 다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AS는 계속해서 11시에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4월 28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